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한초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제국주의화와 한국 침략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냥 단순히 1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이외에 안희사가 살았던 삶, 안희사가 살았던 시대, 또 그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명과 의지를 가지고 결연하게 행동했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희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79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1879년은 바로 3년 전에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됐던 해입니다. 조일수호조교,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던 해입니다. 이 조약으로 이제 조선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 하에 편입이 됐고 실질적으로 서양 열강의 침략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희사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전통적인 조선의 체제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 조건에 처하게 됐죠. 그렇다면 제국주의 침략은 무엇인지, 또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과 또 한국 침략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잠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국주의는 서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품 시장을 개척하고 원료를 획득하고 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 이외의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지배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했던 영국을 필두로 해서 그 뒤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유럽의 국가들이 제국주의화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영토를 확보하고 또 잔혹한 식민 지배를 펼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상징이 있지만 여기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왼쪽에 펜도 있어요, 붓도 있어요, 문화정치도 펼치고, 밑에 보면 칼도 있죠, 무단정치도 펼치고, 또 오른쪽에는 또 십자가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병인박해가 곧 병인양해로 이어지고, 또 아프리카나 중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먼저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기존의 종교, 기존의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서 사건이 벌어지면 여지없이 그것을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군대를 파견해서 응징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외교를 군대를 동원하고, 특히 바다를 건너서 군함을 통해서, 또 군함에 포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외교 또는 군함외교라고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신미양요도 미국의 군대가 와서, 군함이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마약도 있고, 우리 아편전쟁에서 나타나듯이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약탈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친일파 같은 식민 세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고개를 붙여서 무릎을 꿇고 식민 지배자들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희생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밑에 해골로 표시되는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문명을 진보시켜준다, 또 개화시켜준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자국을 배불리하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양이 침략하기 전에 이제 동양은 전형적으로 이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그야 말 맞따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 바다를 통해서 가면, 바다를 건너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배가 떨어진다. 그래서 멀리 항해를 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침반도 있고 배도
점차 성능이 좋아지니까 떨어질 때까지 가봤는데 결국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요. 야, 이거 이상하다. 지구가 네모나지 않구나. 혹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세계관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도 아는 상식이 됐지만, 당시로는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갔어야 했어요. 지구는 네모해야 돼. 근데 그 네모나타는 지리간에 입각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 지구가 네모난데 그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원래 이제 중원의 개념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래서 한국은, 조선은, 고려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여겨져서 동이족이라고 예전에 부르게 되었고, 또 뭐 동방의 나라, 또 지금도 우리 한국을 뜻하는 용어로 동국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것이 왼쪽 끝에 있는 서쪽 오랑캐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소위 이제 소융인데, 이 영국이 오히려 중앙에 있는 중국을 침략하고, 또 중국이 그것을 대적하지 못해서 굴복하는 아주 치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서양, 특히 영국한테 당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조선, 일본에 전해지면서 서양에 대한 두려움과 또 서양을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의 속성을 드러내듯이 이제 서양 국가들이 가장 지대물박의 나라, 땅은 넓고 자원은 풍부해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움. 그래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약탈을 하기에도 아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중국에 몰려 들어가서 중국을 개방시키고 또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아편을 강제로 매겨서 그 전에 자신들이 적자를 봤던 수입을 메우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1940년 이래 점차 문호를 개방해서 서구의 모든 나라들한테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그런 조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다. 일본은 이제 중국과 달리 전쟁을 벌이지 않고 1853년에 패리가 오면서 도저히 서양의 포함력을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전쟁 없이 미일 화천 조약을 맺어서 개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왼쪽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다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바로 이제 하나 남아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개항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또는 일본이 어떻게 서양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나름대로 뛰어난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는 입수하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거 개항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정권을 잡았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정책을 우리 통상수호 거부 정책 이렇게 합니다. 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옛날에는 이제 세국 정책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세국은 이제 서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근대 시대였지만 중국하고 또 일본하고 또는 샴 태국하고 또는 유구하고 등등 여러 나라와 교류와 교역을 했거든요. 문화적인 교류도 했었고, 그래서 세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했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서양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동양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새는 세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서양의 통상 수교 또는 수호 요구를 거부하는 정책을 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병인박해, 병인양요, 또 제너럴 쇼마노 사건, 또 아주 극악무도하게 흥선대원군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흥선군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오페르트가 도굴 하려고 했던 사건 등등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로서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야, 이걸 열어야 될까? 아니면 계속해서 닫아야 될까? 이러한 고민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안 열자니 외적인 압력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의 불이익도 생기고, 또 열자니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대비되지 않고 또 취약한 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파 하나를 튕겨서 과연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것을 지금 따져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하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또 세계는 100여 년 전과 달리 이제는 완전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운영하기가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정책을 잘 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로는 이게 자칫 잘못 열어봤다가는 이거는 뭐 체제 붕괴와도 관련되는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흥성대원군 입장에서는 이제 모색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강경한 정책을 치게 되죠. 그래서 1871년 신미양요 미국과 일대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전국에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곧 매국이다라고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런 척합의를 전국에 세우죠. 이것은 이미 1866년 병인양요 때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이제 1871년 신미양요를 계기로 삼아서 전국에 그리고 온 국민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키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상징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이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거부한 채 우리의 내적 체제를 다지는 정책을 펴고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개항을 한 다음에 서구의 침략을 본격적으로 또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죠. 야, 이거 개항을 했는데 서양한테 무조건 열었다가는 나라가 망할지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서양과 저항해봤자 오히려 더 커다란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서양의 뛰어난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메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결국은 서양 열강에게 빼앗긴 것을 자체 내에서 보충할 수 없으니까 이웃 나라를 침략함으로써 그것을 메꾼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자국이 보존을 위해서, 자국의 보존을 위해서 이웃 나라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당시 제국주의가 그야말로 승냥이들의 전쟁터였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잔인무도한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시다 치오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아베 정권이 지금 갈리고 얼마 전에 스가 정권이 들었었지만 아베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바로 이 요시다 치오인입니다. 요시다 치오인이 이른바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것을 자체 내에서는 보완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를 약한 고리를 쳐서 그것을 메운다. 이제 거기에서 제시됐던 것이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 그리고 조선, 그 이전에 홋카이도, 유수록이라는 데서 이런 약한 나라부터 쳐서 일본이 쓰러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본의 제국주의로 발돋움하는데 나름대로 사상적 기초가 되고, 또 일본에서는 이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것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서양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정말 세계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자주 독립을 보존하면서 오늘날의
발전된 일본의 기초를 다졌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아주 과대평가하고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속성이라든가 일본 국민들을 못 살게 구른 측면들은 배제한 채 미화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아베가 메이지 유신을 찬양하고 또 요시다 쇼인을 찬양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자신의 자주 독립과 부국 강병을 하기 위해서 이웃나라를 친데도 그 이웃나라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이웃나라인 조선 등등도 자기네라는 달리 열등해서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이웃나라 일본이 안타까워서 도와줬다. 이러한 논리들이 일본 구구 대부분의 논리이고 또 오늘도 일본 수뇌부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그릇된 역사관인데 그 역사관의 근저에는 이 요시다 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었죠. 바로 이 요시다 쇼인이 일본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또 안희사와 직접 관계되는 이또 히로부미도 그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 이웃나라를 침략하고 짓밟는 정책을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73년에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 또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한론이 일어나게 되죠. 이 정한론은 일본 내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이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실행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라 또는 단념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럴 것을 단행할 시기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고 미뤄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의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아주 끔찍한 주도 면밀성을 살펴볼 수 있죠. 이때 쳤다가 혹시 중국이 개입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일본이 더 이상 조선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힘을 좀 더 키운 다음에 한국을 치자라고 하는 논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1873년 정한론은 일단 숙으로 들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대만을 치고 1875년은 강화도 사건,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결국 우리를 개항시키고 또 1879년은 육구를 완전히 종속시키고 또 1894년에 청일전쟁 또 1904~5년에 러일전쟁으로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써 자국의 국익을 보존하려는 정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일본은 왜나 다름이 없다. 통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지만 또 마냥 거부를 했다가는 더 어떤 사단도 더 크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서구 열강들이 여기저기서 자기를 뜯어먹고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을 치더라도 조선을 치더라도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막는 조치로 조선에게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언지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명분은 근대화된 일본과 개항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부터 친하게 지내왔는데 그 친하게 지내왔던 옛날의 우호를 회복한다. 또 일본은 외양과 다르다. 예전에는 외양 일차론 그래서 외와 양은 똑같다. 그래서 거부를 해왔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외와 양은 근본적으로 다르니까 일본과 수교를 하더라도 곧 양과 수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워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뒤에 바로 안희사가 태어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뭐 깐난애기가 역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라든가 국가의 역사적 조건을 고스란히 체화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또는 1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삶이 달라졌을 때 안희사도 바로 1879년에 태어나서 바로 그때가 일본을 비롯한 제국지 국가들이 조선을 어떻게 쓰든지 개항시키고 식민지화 시키려고 야욕을 드러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희사도 그 역사적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그 당시 지배층은 또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우리도 이제는 서양의 무기 내지는 여러 제도의 우월성을 나름대로 체감했기 때문에 또 뭐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 모토 있죠. 부국강병. 부국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남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군사를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부국강병은 뭐 1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달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있는데 예전처럼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부국방병을 달성할 수 없고 서양의 뛰어난 제도와 문물, 기계, 기술 이런 것을 받아들이자. 그런데 서양은 그것을 전해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침략하러 오는데 이것을 침략을 당하지 않으면서 서양의 좋은 장점만 이렇게 취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것인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 당면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도 보고 우리보다 먼저 개항했던 일본도 보고 이런 나라들이 과연 서양과 접촉하면서 부국강병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또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그것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도 번뜨고 일본도 번뜨고 그러다가 이제 1882년에는 신미양요라는 전쟁까지 치렀던 미국과 또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서구 열강과 직접 접촉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랬더니 뭐 중국 또는 일본보다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이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근대화를 구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해인 1883년에 보빙사가 이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면서 비로소 서양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고 어떻게 개화와 근대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극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야, 니네 나라 국기가 없냐? 뭐 그 이전에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할 때도 국기 문제가 한번 불거져 나왔지만 이제 1882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5월 달에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성조기를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용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급하게 이제 국기를 하나 임시로 만들죠. 그것이 이제 지금 보이는 코리아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상 국가들의 깃발들이라고 하는 미국 해군부에서 내놓은 세계 각국의 국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 아마 이 국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가 태극기가 이제 태극이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태극기라고 하는데요. 이 국기 자체가 국가의 자주, 독립, 존엄성, 위엄성, 국민들의 자부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태극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기를 상징하지만 원래는 태극기가 모두 국기는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자주 독립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남용하거나 또는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추진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미조약이 맺어진 지 불과 2, 3개월 만에 이모군란이 뻥 터집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은 우리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구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신설했는데 그때 교관이 일본인 호리모도였고 또 개항 이후에 우리가 이제 쌀이 일본에 유출되기도 하고 또 개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개편, 제도 신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굉장히 약화되기도 하고 또 당시의 지배자들이 부정부패를 또 많이 저질러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절에 구식 군인들을 차별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일본에 대한 반발로
이제 군인들이 군변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인 군사교관을 비롯한 몇몇이 희생이 되고 일본과 마찰이 빚어지게 되고 일본이 이제 이걸 핑계로 해서 조선을 소위 침략하려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모군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일본이 조선과 전쟁을 벌여서 자신의 국익을 실현하려고 해요. 그러나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 개입할지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가상해서 군비중강 10개년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김옥균 등을 비롯한 개화파들이 야 청국이 너무 이모곤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심해지니까 야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반청을 먼저 해야 된다. 청으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일본도 나중에 처음에는 신뢰하지 않다가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제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은 일본에 망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도 역시 실패로 끝나면서 이 갑신정변이 이제 일본 또는 일본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조선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일본 돈 가장 큰 액수인 만행짜리에 그려져 있는 인물이죠.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게이오 대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 여러 책들을 쓰면서 일본 국민에게 깨어 있으라, 공부해야 된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역설함으로써 나름대로 일본 국민의 지적 수준을 높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일본이 조선을 두 차례 세 차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조선이 이거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과 같이 또 중국과 함께 서양의 침략을 막아내려 했는데 이 조선과 중국이 이웃 나라들이 이른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진아이기 때문에 이들과 같이 갔다간 일본도 망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좋은 친구가 아니야. 나쁜 친구야. 그 조선과 중국을 악으로 규정하고 결국은 더 이상 친하게 지내지 않고 오히려 잘 나가는 친구 서양과 친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의 일본의 나름대로의 대외적인 인식과 정책의 기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수준이 낮은 아시아에서 탈피해야 된다. 입구 그리고 서양으로 들어가야 된다. 타라 입구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이 타라 입구론이 일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하여튼 이 주변 국가인 아시아 국가들과 화해와 공생과 공존을 통해서 일본이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탈구 이바 이제 서양에서 벗어나서 동양과 더불어 산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 한 한일 관계, 한중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때는 이모군란 또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을 제압할 수 없다 이런 판단하에서 일본도 그 기회를 노리게 되죠. 그러나 이제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내정 간섭, 외교 간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청 자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요 1894년 이전까지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우리를 억압하고 간섭했기 때문에 반일보다는 반청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추진이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국내적인 모순도 당시 고종 정권이 또 외척인 민씨 정권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이 이른바 전쟁을 일으키죠. 그것을 우리 동학농민 전쟁, 동학농민 혁명 또는 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게 그 당시 우리 정부군이 얼마나 약했으면
농민군도 제대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오히려 농민군한테 패배하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긴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이는 아주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군들이 청국군, 일본군이 오는 것을 보고 아무리 이 국내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외국인의 군합발에 짓밟힐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부 내 개화 인사와 타협해가지고 전주화약이 맺어지고 외국군의 출병 명분을 삭제시켜버리는 노력을 펼치죠. 그러나 이제 뭐 군대를 동원한 일본이 본전 뽑으려고 하지 그냥 우리 잘 수습이 됐으니까 물러가라 가는 데도 물러가겠어요. 더군다나 일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891년 야마가타 아리토 오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일본의 자주 독립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단순히 일본 주권 지역인 주권선뿐만 아니라 이익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 이익선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다. 결국은 조선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수중에 넣지 않고서는 일본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의 발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는데 그냥 동학군과 정부군이 화의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물러나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 당시 이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사파입니다. 신봉사로 여겨지는 꼬리아 조선은 그냥 일본의 군합발에 채워 있고 청국군은 변발을 잡혀서 끌려가고 저 강 건너는 러시아가 호시탐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또 풍도해전을 일으켜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또 내적으로는 자신들이 침략이 아니다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려고 그런다는 명분 안에 갑오개혁을 추진하고 물론 이제 갑오개혁에는 당시 정권을 잡았던 우리 개파의 자주적인 의식도 있지만 결국은 일본이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조선의 제도를 일본과 비슷하게 만들면서 훨씬 통제와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강 건너서 바라보고 있던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일본이 기껏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선을 지배하게 됐는데 러시아에 의해서 견제를 받으니까 그 러시아 쪽에 앞장서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당시 왕비를 살해하게 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한 4개월 뒤에는 고종이 이 난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피신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나죠. 하여튼 뭐 명성황후 또는 민비 살해 또 민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하여튼 당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반일 정책을 썼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권을 잡았던 책임자로서 과연 얼마만큼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갑오 조총일 전쟁 때 바로 안희사의 아버지인 안태운도 정부군의 입장에 서서 이제 동학하고 접전을 벌이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구와의 인연도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군락미로 사용했던 것을 빌미로 잡아서 오히려 표창장을 주지는 못하는 랑정 그것을 회수하고 응징하려고 하는 정권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안희사 가족이 명동 성당으로 피신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희사가 종교로서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던 것도 이 당시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필름 신부도 있고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하게 되는 그런 사건. 또 우리가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만에 돌아오면서 이제 독립협회도 만들고 대한제국도 새롭게 선포하면서 새로운 개혁 운동을 벌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내세우고 못하고 실질적으로 수행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독립협회도
개화 자강 근대화를 부르짖었지만 상대적으로 서구 침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고, 대한제국은 구본 신참, 옛 것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참작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간다를 내세웠지만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일전쟁이 벌어난 지 10년이 지나고 대한제국을 또 새롭게 선포해서 황제국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들과 더불어서 또 국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실효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측면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됩니다. 이 러일 전쟁은 겉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뒤에 영국과 미국이 재정을 비롯한 많은 원조를 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을 대신한 전쟁, 대리 전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본을 뒤에 있는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등 떠밀어서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모습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러일 전쟁은 또 청일 전쟁은 전쟁 이름에 조선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조선 또는 한국의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었죠. 근데 러일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일본이 승리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승자가 없는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었던 일본 또는 영국 등등의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식민지를 직간접적으로 일본에게 묵인해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열강의 뭐 카스라테프트 밀약, 영일동맹, 또 포츠모스 강화 조약 뭐 이 등등을 통해서 열강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거 한 나라를 그대로 아무런 명분 없이 또 지들끼리 제국주의 열강끼리 한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그것에 역행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만 없죠. 그래서 수많은 저항운동, 반일운동 또는 독립을 위한 국권회복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몽운동이고 의병운동이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905년에 을사 늑약을 맺어서 우리 외교권을 빼앗죠. 그 뒤에 여기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일본 돈 천행의 모델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이토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안희사도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하여튼 1905년 을사늑약을 맺어서 그 과정에서 몇몇 법적으로 하자가 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910년 병탄조약 맺을 때는 법적으로도 아주 지들 나름대로 합법을 가장한 조약을 맺게 되지만, 그것도 역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불법 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일본은 이제 조선을 차지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주권선뿐만 아니라 이익선을 확보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전개되듯이 중국, 만주 중국 본토 또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침략하는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중국도 굉장히 전략상 중요해서 한국을 놓지 않으려다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했고, 또 일본도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대륙으로 육지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구 침략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만회하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식민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가까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식민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차지하려는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그 나름대로 저지 세력이 됐다라고 판단한 중국과 싸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싸워서
한국을 마침내 병탄하는 조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희사가 의거를 벌였던 1909년은 이또가 통감직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조선을 이제 병탄하는데 다지고 또 다져서 확답을 받아야 될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언제 또다시 조선에 대한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차지를 부정하고 야욕을 드러낼지 모른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또가 그것을 이제 다지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던 건데 우리 안희사가 그 정보를 잘 입수하고 소위 그가 내세우는 허위적인 동양평화, 한국민을 짓밟고 동양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또의 허구성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또 일본의 침략성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의거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04년, 5년에서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약들을 강제로 체결하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독립과 평화와 그리고 근대화를 내세웠지만 그 저희와 본질을 간파한 우리의 국권 회복 운동가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중 한 분이 안중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이 개항 바로 직후인 1879년에 태어나서 또 우리가 일본에게 본격적으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1910년에 병탄 당하는 순간까지 일생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한국의 또 한국민의 자주와 또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잘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몸소 실행에 옮겼던 의거를 단행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 심지어는 지금 이제 지구촌이 하나의 가족과 같은 시대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당면하고 하고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방향을 정하고 실천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짧게나마 안희사가 살았던 시절, 특히 일본이 자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한국을 식민지로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100년 전의 역사의 거울에 비춰서 오늘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